반갑습니다. 비도 오고 토요일인데 이게 수업하러 오시래서 죄송스럽네. 오늘 136쪽에 3페이지 시장 나갈 차례인데요. 제가 지금 좀 치통이 심해가지고 목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렇거든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 기담에 들어요. 악을 쓸 수가 없다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 136종. 시장론은 전체에서 보통 한 대선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쉽게 손쉽게 정리할 수 있고 점수를 다 딸 수 있는 손쉬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론에서 나오는 거는 다 득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장소가 부동산 시장이겠죠.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유형이냐? 원래 부동산 시장 그러면 추상적 시장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인데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후에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래서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 다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시장인데 그냥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그러면 추상적 시장이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나 장소를 명시할 수 없는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야 되고 또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하죠. 그리고 효율적 시장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한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분류되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부동산이 어떤 유형이냐? 이걸 먼저 기억해 놓고요. 시장은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지? 이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을 구분하는 요령은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시장이 성립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 시장에 성립된 네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충족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시장이 바로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됩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수 존재할 것. 그러니까 이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모두 다수가 존재해요. 완전 경쟁이지. 수요자는 다수가 있으나 공급자가 소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합니다. 재화의 성격이 동일할 때 그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 진입도 쉽고 퇴고도 자유화된다. 전출입이 자유로운 시장. 이것도 완전 경쟁 시장이고 네 번째는 정보가 완전해 있어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시장. 그런 시장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다 충족돼야 돼요. 근데 이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데 실제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만 가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실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은 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나 뭐 예금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자본 시장 모든 시장은 전부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도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가 없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겠죠. 이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도 소수, 공급자도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지? 또 상품도 개별성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고 전부 이질적이죠, 그지? 그리고 진입 장벽이 심해가지고 법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진입도 어렵고 퇴거도 부자연스러워요, 그지? 그리고 개별성이나 부동성 같은 특성 때문에 정보도 불안전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되죠.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가 없고 항상 그냥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 완전 경쟁의 승립 조건 네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할당 효율적 시장을 비교할 수 있어요. 네 개 기억하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으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은 다른 거겠죠, 그죠? 이 특성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부동성이나 부정성, 영속성과 같은 개별성과 같은 자연적 특성 때문에 시장도 일반 재화 시장으로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가지죠. 이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독특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기능은 부동산 시장은 누구의 개입이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어떤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해 가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기능이라니까 이제
기능하고 특성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특성 자체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그런 성질을 가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동산 시장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위치에서만 시장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단위만 시장이 성립한다, 그지? 국지적, 지역적 시장이 되고요. 또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공개적 시장이에요, 그지? 물건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 사실이 비공개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부정세라는 특성 때문에 공급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만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 버리면 그지, 공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전혀 고정돼 있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격만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빈번하게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되고요. 또 금액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하기 어렵죠. 단기 거래가 곤란하고 매매를 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역시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될 수가 없다. 샘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비표준화된 시장이고, 역시 또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통 조직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대리점이나 도매상이나 소매상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비조직화된 시장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거래를 하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아주 많은 법적 제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토지라는 재화가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죠? 공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토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법으로 제한을 가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제한이 존재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고요. 또 부동산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지? 자금 동원 능력이 없어서는 시장의 참여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자금 융통 능력이 있어야만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만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수요자도 소수, 판매자도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첫째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지? 유효 수요자가 제한을 받죠. 그리고 또 부정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급자,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공급자도 제한적이고, 또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대구에 있는 부동산은 보통 대구에서만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저기 충청도 가가지고 충청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수요자와 구매자가 수요자, 판매자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요자도 소수, 공급자도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외부 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이 부동성이나 인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지? 그리고 또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르게 일반 재화시장은 공매제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공매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 공매라는 게 없는 것을 판다 이런 뜻인데, 이제 주시장은 당연히 공매제도가 지금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부동산은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매는 있을 수가 없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죠. 뭐 시장의 특성은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특성은 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여러분이 정리할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능하고 특성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능을 외우는 포인트 해줬잖아, 그지? 자고가 정량 이렇게 외웠지. 부동산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한정된 부동산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서로 사고 팔면서 이 수요 공급자 사이에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교환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하기도 하고,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과 권리에 대한 교환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가격이 계속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니까 거래가 되면 새로운 거래에 따라서 늘 가격이 창조되고요. 또 시장에서는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죠. 그럼 종사자들은 그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부동산의 양이나 질을 조절해 가는 겁니다. 시장은 누구의 개입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죠. 시장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기능이에요. 근데 기능하고 이제 특성은 다른 거란 말이야. 자,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네요.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만드는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잖아, 그죠? 어렵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능에 해당한 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기능에 해당하는 5가지를 다 외워놓고 자고와 정량은 기능이고 자고와 정량이 아닌 게 특성이다. 이렇게 해서 특성하고 기능을 구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한 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6번에 보면은 6번에 시장의 비표준하고 5번하고 6번 두 개 똑같이 나와 있죠. 근데 6번 내용을 보면 시장이 조직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 그래서 6번은 시장의 비조직화 이렇게 고쳐요. 5번에 시장의 비표준화가 나와 있으니까 6번은 비조직화 이렇게 제목을 고쳐놓고요. 그 제목들 정도를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었고 다음 파트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균형인데 그 부동산 시장의 균형은 특정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 지역의 장단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균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에 장단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달서구 상인동 지역에서 뭐 한 30평짜리 이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요. 수요가 지금 100호 정도 증가했는데 말이야. 이 주택은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신축에서는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부동산에서 단기란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단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신축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를 장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는 증가해도 항상 공급은 불변인 겁니다. 이 단기에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러면 다 틀린 지분이야.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단기 그러면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를 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언제나 공급이 불변이다 그래야 돼. 아셨죠? 단기에 뭐 공급이 증가했거니 감소했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라 그랬어요. 공급이 불변인 기간,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를 단기라고 한단 말이야. 기억에 둬요. 원래 오늘 이 보강이 거지. 오늘 제가 모의고사를 확 쳐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헷갈려 해가지고. 근데 또 다음 주에 월요일날 친다 해놓고 또 오늘 치면은 그죠. 자, 뭘 나오고 뭐 별소리 다 하겠지 그죠. 저 원장 저 개새끼 뭐 이러면서 뭐 욕하고 뭐 오만 소리 다 하고 막 이렇게 같아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월요일날 치는 거였는데 월요일날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하고 장기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정책론에서는 한두 문제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 단기적으로 뭐 공급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제가 시행이 됐다. 지역주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뭐죠?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럼 지역주제는 부의 외부가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토지정책 중에 하나죠. 그게 지역주제 아닙니까? 그럼 지역주제가 실시가 되면 부의 외부가가 제거되지. 그럼 해당 지역은 당연히 부의 외부가가 제거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 부족성에 기인해서 어떻게 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죠. 그죠? 당연히 주택 부족성에 기인하면 주택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가격이 상승한 만큼 기존의 이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주택을 채굴하니까 초과 이윤을 획득하죠. 기존 소유자가. 그죠? 이 초과이윤은 기존 소유자가 획득하는 거죠. 항상. 신규 공급자는 초과이윤은 항상 획득할 수가 없고 정상이만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소유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제 초과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항상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한단 말이야. 즉 건설업자가 해당 지역에 진입해서 그죠? 이 주택 수요가 증가한 만큼 착공 들어가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 신축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신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이 공급되죠. 그 공급되는 시점부터가 이제 장기라. 신축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장기라고 하니까. 근데 건설업자가 신축 들어가면 건설업자의 생산 비용이 종전과 똑같은 일정 불변 수준인지 종전보다 증가하는지 종전보다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공급량도 달라지고 가격 순도 다르게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생산비가 변화가 없다면 지금 수요가 100호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공급도 똑같이 종전 비용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도 필요한 수량만큼 100호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신축을 통해서 공급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상승했던 가격은
점점 하락해서 상승 전 상태 원래 순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은 언제나 원래 수준으로 복귀를 해요. 근데 생산 비용이 종료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요는 지금 100호 증가했지만 그죠? 100호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어. 생산비가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필요한 수량보다 좀 적게 증가한단 말이야. 100호를 공급해야 되는데 실제 공급되는 양은 8, 9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산 비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럼 장기로도 해당 지역에 주택이 약간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구매 경쟁하니까 가격이 종전보다 조금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건설업자의 생산비가 감소를 해버리면 수요는 100호 증가했지만 생산비가 종전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어. 그래서 공급되는 양은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이 약 한 110호나 120호 정도가 공급돼 나와요.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해당 지역에 주택이 남아돌게 되죠.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잖아요. 1, 20호 정도죠. 그럼 공급자가 판매 경쟁을 하니까 가격은 약간 하락한 수준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역 지구제라든가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파트에서 이제 똑같은 뭐 하향여가 현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똑같은 내용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죠? 정리를 해두면 좋죠. 그러면 지역 지구제를 실시했을 때도 그죠? 부의 효과가 제거되면 당연히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수요가 증가해도 항상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불변이다 이거라. 공급이 증가하지 않고 불변이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안 됐으니까 100호 주택 부족 현상에 기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과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지문을 낼 때는 이렇게 나오죠. 지역 주유가 실시되면 해당 지역은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이 발생한다. 이렇게 내거든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지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했거나 감소했으면 무조건 틀렸다니까. 단기에는 공급이 무조건 어떻다고? 불변이다 그래야 된다고. 알았어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장단기를 구분할 때 단기 그러면 언제나 그냥 공급이 불변하고 기계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증가했거나 감소했으면 반드시 기간이 장기로 바뀌어 있어야 돼. 알았죠? 그 개념을 모르면 한두 문제는 손해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장기 단기 변화입니다. 이 그림을 좀 정리해 두면 나중에 후반부가 편해질 거예요. 다음 파트 효율적 시장으로 갑시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원래 주식 시장에서 어떤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정보가 얼마나 빨리 주가에 반영되는가를 분석했던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용하게 접목이 되는 이론이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어떤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정보가 즉각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정보가 공개됐는데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건 효율적 시장이 아니란 뜻이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인데 이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어디까지 가격에 반영되는가 그에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요 세 개의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반영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정보가 어디까지 가격에 반영되었는가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정보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 세 가지 정보가 있죠.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정보 중 어느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되었는가 그걸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이죠.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는 가격에 반영되었으나 미래 정보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이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럼 이 0표는 이미 가격에 반영된 정보고 그죠? 그리고 X표시는 아직 가격에 반영이 안 된 정보죠. 그제? 정보가 가격에 반영돼 버리면 그 반영된 정보는 이미 그 정보로 인해서 가격이 최고수까지 다 상승을 해요. 가격도 최고수까지 상승하고 또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정보가 되지. 그래서 이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활용해서는 누구도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활용해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고 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죠. 그러니까 이 X 표시 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효율적 시장에서는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활용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이윤을 획득하였다면 그건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할 때만 남이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값싸게 구입을 해야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요 개념을 모르면 한 개 틀릴 거예요. 자, 이 효율적 시장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지금 과거 정보가 가격에 반영돼 있죠. 근데 이 가격에 반영된 이 과거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성 시장에 반영된 정보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간성 시장에 반영된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법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효율적 시장은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최고선까지 다 상승을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 자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가격의 변동을 분석할 필요 자체가 없는 시장이죠. 그지? 세계 효율적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상이윤이나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정상이윤을 획득한다 하고 초과이윤을 획득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정상이윤을 획득한다는 말은 수익을 남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투자한 비용을 그대로 회수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고 본전 찾는다 이런 뜻이다. 정상이윤 이꼬로 투자 비용, 즉 본전. 그러니까 정상이윤은 수익을 남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투자 비용을 그대로 회수한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초과이윤은 투자한 비용을 초과해서 수익을 남긴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이 정상이윤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만 분석하잖아요. 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정보만 분석해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정보만 분석해도 되니까. 그래서 세 개의 시장에서 정상이윤은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이윤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획득할 수 없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약성효율적 시장은 이미 과거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죠. 그러면 가격에 반영된 과거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겠지? 그죠? 1, 2월 달에 다 했고, 지금 내용이 첨가되는 것도 없고, 똑같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죠? 그렇지, 잠오제 벌써. 다 아는 것 같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 다 뭐, 1, 2월에 적어놓고 한 거 적어놓고 또 보고 하니까 막 싱겁고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죠? 재미있게 해줄게, 좀 이따. 내가 재미를 있게 못 해주겠다 지금 상태에 너무 안 좋다 지금. 자, 이 과거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잖아, 그죠? 그럼 과거 정보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건데 아직 현재나 미래 정보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죠.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를 활용하거나 미래 정보를 활용하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지? 자, 과거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데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이 뭐죠? 기술적 분석이죠. 잘 들어라, 모레 시험에 나와있다. 그러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나 미래 정보를 활용하면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한데 이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현재 정보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약성시장은, 그죠? 고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미래 정보도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미래 정보를 활용해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약성시장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과거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 정보나 현재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가 이미 가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거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겠고 현재 정보를 활용해도 초과는 획득할 수 없어요. 근데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고 현재까지 정보를 활용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죠. 근데 현재까지 정보가 다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버렸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든 기본적 분석을 하든 이 시장은 초과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다만 미래 정보만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강성혈적 시장이 된다. 중강성혈적 시장의 뜻이죠. 강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죠. 그러면 초과를 획득할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지? 이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떤 정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일체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강성시장이에요. 약성이나 중강시장은 이런 우수한 정보를 활용하면 당연히 초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뜻이고요. 정보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강성혈적 시장은 수집할 정보 자체가 없이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이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보란 말이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또 다른 비용을 투입해서 수집한다. 그런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성혈적 시장은 정보 비용 자체가 없는 시장이에요.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입니다. 정보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세 개 중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혈적 시장이야. 이 약성이나 중강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거지. 왜 그러냐?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시장의 성립 조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도 다수 존재하고 상품도 동결적이고 또 시장의 진출입도 자유롭고 정보도 완전해져 있겠죠. 그죠? 정보가 완전해져 있단 말이야. 정보가 완전해져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정보가 완전해져 있다. 그 말은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고요. 모든 정보를 모든 주체가 다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남아있다는 것은 정보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약성이나 중강시장은 절대 완전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죠. 완전경쟁의 성립 조건 중에 4번이 충족이 안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약성이나 중강성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하고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은 강성혈적 시장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강성혈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모든 정보가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정보가 완전해져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보 비용도 수반되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인데 부동산은 절대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강성혈적 시장은 인정하지 않아요. 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니까 요 약성은 당연히 중강성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약성을 포함하는 여기 중강성 혈적 시장으로 본다. 그게 이제 통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약성을 포함하고 있는 중강성 혈적 시장까지는 해당해도 강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세계의 혈적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를 획득할 수 있는지. 자, 약성 혈적 시장은 가격에 반영된 과거 정보로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고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현재나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지? 중강시장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로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정보를 활용할 때만, 즉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이익 획득이 가능한 시장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강성혈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또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일체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진짜 강성혈적 시장, 이 강성혈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제일 부합되는 시장이다. 그죠? 자, 세계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할 때 초과를 획득할 수 있는지 구분하겠죠? 했지? 아직도 안 되겠어. 또 해야 돼,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이 오늘 아침 신문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한 결과 초과이익을 획득하였다. 이 시장은 어떤 혈적 시장인가? 고민하세요. 갑이 오늘 아침 신문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한 결과 초과이익을 획득하였다. 그럼 이 시장은 어떤 혈적 시장이냐? 1. 약성이다. 2. 중강성이다. 3. 강성이다.
4. 약성 또는 중강성이다. 5. 중강성 또는 강성이다. 답이 몇 번입니까? 1. 약성이다. 손 들어본다.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오. 바짝 들어라. 약성이다. 2번 중강성이다. 3번 강성이다. 4번 약성 또는 중강성이다. 5번 중강성 또는 강성이다. 6번 답이 없다. 답 없다. 7. 그걸 문제라고 내느냐. 한 개 다자. 8. 도통 모르겠다. 뭐고 그럼 도대체. 아무것도 안 했으면. 답은 약성열측시장입니다. 약성. 여러분이 그래 요 개념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다. 자, 가격에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초과를 획득했다는 말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었다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이러면 아는데 저러면 왜 모르노? 참내 희한하네. 2 곱하기 3은 얼마죠? 6이죠. 6 나누기 3은 얼마죠? 2죠. 아이가? A는 B가 되는데 B는 A다 하면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자, 가격에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초과를 획득했다는 말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으니까 초과를 획득하지. 되기는 뭘 지랄이 됐어. 근데 참 좀 사람을 괴롭히지 마.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면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니까. 그럼 초과를 획득했다 그 말은 아직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제? 그러니까 초과를 획득했겠지. 당연하죠. 근데 자 오늘 아침 신문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그럼 과거, 현재 중, 미래 중 어떤 정보라? 이 과거, 현재, 미래는 구분하죠. 어제까지를 과거라고 하는 거다. 오늘을 현재라고 하는 거다. 내일부터를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영시를 기준으로 하면 웃을 일이 아니다 지금. 나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겠나 지금. 그럼 오늘 아침 신문에 공개된 정보를 했으니까 정보를 활용했으니까 현재 정보를 활용한 거죠. 근데 초과를 획득했다 그랬어. 그럼 현재 정보를 활용했는데 초과를 획득했으면 현재 정보가 가격에 반영됐어 안 됐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과를 획득했겠지. 그 현재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이 뭐냐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은 약성밖에 없잖아요. 그 답이 약성 시장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감이 조금 왔어요. 명확히는 몰라도 함 더 그러면 갑이 오늘 아침 신문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한 결과 초과율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럼 이 시장은 어떤 시장? 초과를 획득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아침 정보면 현재 정보인데 그지? 현재 정보가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됐겠죠. 그러니까 초과를 획득하지 못했겠지. 그럼 현재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 시장은 중강성 또는 강성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제 알겠지 확실히? 갑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한 결과 초과인을 획득하였다. 이 시장은 어떤 시장? 뭘 알았다는 건데 명확히 좀 얘기를 해봐라. 자신 있는 사람 손 들고 대답하시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정보면 무슨 정보죠? 미래 정보입니다. 미래 정보를 활용했는데 초과를 획득했습니다. 그 미래 정보는 가격에 반영됐다 안 됐다? 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 미래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이 뭐냐 이 말 아니야? 그럼 약성 또는 중강성이다 그래야지. 그죠? 미래 정보를 활용했는데 초과를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럼 미래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거죠? 그럼 그 시장은 강성 시장이다 이렇게 되겠지. 알았어? 정말? 진짜 알았어요? 왜 자신이 없노? 왜 모르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얘기를 좀 해봐라.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걸 다시 얘기해봐라. 뭘 모르겠는지. 도통 모르겠어. 근데 왜 도통 모르겠다? 왜 아까 손을 안 들어? 잘 들으라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면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초과를 획득했다는 말은 아직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초과를 획득했겠지. 그지? 근데
오늘 정보를 이용했으면 현재 정보를 활용한 거고 현재 정보를 활용했는데 초과를 획득했어요. 그럼 현재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초과를 획득했다 이 말이야. 그럼 현재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이 뭡니까? 이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해됐어요? 자,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고 정보가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내가 키가 좀 어두워졌어요.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이해를 해. 하여튼 그 은지리에서 나왔고 괜히 봐. 그 공부 잘하는 사람 욕먹게 하잖아 지금. 하나 더. 갑이 1년 전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한 결과 초과이윤을 획득하였다.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은이 지랄이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고 답을 하면 돼.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답을 하면 돼. 가만히 있어. 1년 전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한 결과 초과이윤을 획득하였다. 이 시장은 어떤 혈적 시장인가? 머리가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갑자기. 1년 전에 공개된 정보는 어떤 정보? 과거 정보입니다. 근데 과거 정보를 활용했는데도 초과이윤을 획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과거 정보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과거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답이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그게 답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적 시장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니까. 근데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이윤을 획득한다면 그건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약순도 아니고 중앙순도 아니고 강순도 아닌 거죠. 만약에 1년 전에 과거 정보를 활용했는데 초과이윤을 획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미 과거 정보는 가격에 다 반영됐죠. 그렇다면 그 시장은 약승 일수도, 중강승 일수도, 강승 일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나? 정확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효율적 시장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겁니다. 아직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우수한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교재에 할당 효율적 시장 하는 게 있어. 효율적 시장은 용어 앞에 할당이라는 말이 붙어서 할당. 지금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 앞에 할당이라는 말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할당이라는 말은 이제 할당 또는 배분 같은 말인데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정보의 가치가 1,000만원이라면 모든 투자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럼 정보 가치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도 1,000만원이 들어가면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수익 자체가 전부 비용으로 상쇄가 됐기 때문에 고로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바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교재에 자원의 할당이 자본이나 뭐 자원이나 같은 말이야. 자본이 효율적으로 할당되는 시장, 할당되거나 배분되거나 같은 말이죠. 그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누구도 싸게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정보의 가치가 1,000만원이죠. 그럼 모든 투자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거지. 만약에 소수의 몇몇 투자자가 정보의 가치가 1,000만원인데 어떤 몇몇 투자자는요 600만원을 지불하고 정보를 획득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400만원 정도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죠. 그럼 그 사람들은 400만원만큼 초과이윤을 획득합니다.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가 1,000만원이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1,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보 가치만큼 똑같이 정보 비용을 투입해서 누구도 초과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할당효율 시장이야. 그러니까 할당효율 시장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모든 가격에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고 모든 투자가 정보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는 정보가 완전한 시장, 이런 시장을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야. 정보 가치만큼 정보비용이 투입되므로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정보가 완전한 시장,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 시장을 할당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정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시장이 할당 시장인데 이 할당 효율적 시장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떤 관계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정리 포인트입니다. 자, 첫째.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된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는 순간요. 그 시장은 언제나 반드시 무조건 꼭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완전 경쟁이 성립되면 그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됩니다.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되나 할당이 언제나 완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만 한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그게 할당 시장이지. 그러니까 설령 시장이 불안전하더라도요. 이 부동산 시장 같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만 일치하면 얼마든지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정리합시다.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이 되는데 할당이 왜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는 없느냐?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했다는 말은 시장의 성립 쪽 네 가지가 모두 동시에 다 충족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1, 2, 3, 4 네 가지가 동시에 다 충족되면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근데 네 개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했으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다 지금 충족돼 있는 거예요. 그제? 네 가지가 다 동시 충족돼 완전히 했잖아. 자꾸 두 말 좀 하게 하지 마지. 뭐 죽겠다니까 목이 아파서 지금 막 퉁퉁 부었어요. 응? 좀. 오늘 안 그러면 내 말 못할 것 같으면 두째 시간부터 모의고사 쳐본다. 알았죠? 할까 그래? 어? 복사도 해놨는데 뭐 5월달 체크까지 복사해갖고 3시간 연속 모의고사 쳐볼까 그냥 막 말만 안 들으라 그냥. 어제 포항에서 모의고사 쳤는데 정말 참 그 마산하고 또 다르더만요. 진짜 포항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서브노트 한 것도 감동적으로 했어요. 진짜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우리 수강생하고 비교하면 내가 쪽팔리기 때문에 내가 비교를 안 할 뿐인 거지, 그지? 민법 쌤이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욕을 할 만하더구만.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도 모의고사를 쳐봐야 이제 비교가 되겠죠. 정말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뭐 30 몇 개씩 맞고 막 20 몇 개씩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모의고사 쳐가지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근데 서브노트 한 걸 보면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 수강생의 우리가 그죠? 포항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등록 인원이. 포항이 우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포항은 지금 오늘부터 해서 1차 기출문제 특강 들어갔거든요. 1차 기출문제 특강 들어갔어. 근데 거기 등록 인원이 지금 한 65명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됩니다. 특강 몇 명 들을 것 같아요? 특강은 우리하고 똑같은 줄 알지. 거기는 특강비하고 기출문제까지 합쳐서 19만 5천 원 받아요. 우리는 기출문제지 무료로 드리고 14만 원 받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학원마다. 나는 그래도 아직 싸게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지금 46명 신청했더라고. 내가 어제 보니까. 65명 등록 인원 중에 46명이 신청해놨더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개론은 4월에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뭐 29명인가 뭐 그렇던데, 그지? 민법생이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 인원은 자기 학원에 2배 되는데 특강 듣는 인원은 자기 학원에 반도 안 되면, 그죠? 이 무슨 이런 콩가루 같은 학원이 있지? 이런 생각도 안 들겠나? 그런 생각도 들겠죠? 이게 특강은 중요한 겁니다. 기출문제 특강은. 내가 여러분에게 기출문제 특강 들으라 하면, 그죠? 여러분이 뭐라 생각합니까? 저 새끼 원장이니까 돈만 받기려고 특강 들으라 하는 이 생각하고 와서 내가 강조를 안 할 뿐인 거예요. 포항이나 마산 가면 이거는 조례전에 빚을 내서라도 들으라 이럽니다. 내가 진짜요. 자갈론을 팔아서라도 들으라 합니다. 기출문제가 70문제가 반영돼 나오는데 그걸 해결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는 계란을 바위에 집어 던지는 똑같은 꼴이지. 그걸 해결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 해결해 드릴 게 기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늦게 등록해 가지고죠. 지금 3월부터 등록해 갖고 뭐가 문제는 모르겠다. 그냥 아무것도. 들어봐야 별 효과가 없죠. 그런 사람은 망설여야죠. 근데 그게 아니면 어차피 해결하고 가야 될 게 기출 문제예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왜냐? 해설이 다 돼 있지만, 그죠? 여러분이 해설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반 정도 됩니다.
반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안 듣고서는.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 거지. 기출문제만 제대로 해결을 하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왜 떨어집니까? 70%를 우리 시험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이 60점 받는 시험인데 아이러니하죠, 그죠? 시험장에 가서 떨어지고 온 사람이 그래요. 기출문제 열심히 봤는데 하나도 안 나왔더라. 다 나왔어요. 자기가 해결을 못 시키고 내 것으로 소화를 안 시킨 상태에서 갔으니까 안 나온 줄 아는 거야. 다 똑같이 반영돼서 나왔습니다. 작년 재능 문제 여러분이 내 비교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을 할 때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거 나왔던 걸 또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해결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시험에서 틀리고 나와가지고 내 공부했는데, 그지? 뭐 책 맨날 기출문제 3번을 봐도 하나도 안 나왔더라. 하나도 안 나오기는 지가 하나도 모르고 갔다 이 말이지. 말이 틀린 거잖아요, 말이. 그렇게 그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탓을. 자기 공부가 부족한 건데, 그지? 정말 중요한 거야. 좀 신체에서 좀 듣고 해요. 돈 없으면 내가 빌려줄게, 와. 참내 진짜 중요하다니까. 주목. 자, 완전경영시장은 뭐가 된다? 언제나 할당이 된다. 근데 할당이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왜냐? 완전경영시장이 승립했다는 말은 1, 2, 3, 4가 동시에 다 충족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할당효직시장은 우리가 정보 가치만큼 정보병 유튜브에서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고 정보가 완전한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 그지? 그럼 정보가 완전하게만 하면 할당효직시장은 달성이 되는 거지. 그럼 요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요 4번 조건이 딱 충족되면 정보가 완전해졌잖아요, 그지? 그럼 할당효직시장 4번 조건이 충족된 정보가 완전한 시장이 할당효직시장이니까 요 4번 한 개만 충족되면 할당효직시장 달성된단 말이야. 그럼 1, 2, 3, 4가 동시에 충족되는 완전경영 시장은 4번도 충족되어 있죠. 그럼 완전히 승격되면 그 시장은 무조건 할당이 되겠지. 근데 4번이 충족됐다. 정보가 완전해졌죠. 그럼 할당효 시장이 달성된 거잖아요, 그지? 정보만 완전하면 할당효 시장이니까 요 4번 한 개만 충족되면 할당효 시장은 달성되는 거야. 근데 정보가 완전해져서 할당효 시장이 달성됐는데 위에 1, 2, 3이 동시에 마저 다 충족되면 완전히 되는 거죠. 근데 1, 2, 3 중에 한 개만 충족이 안 되면 뭐가 돼? 불완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당이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할당은 완전히 되는 경우도 불완전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시장이 설령 불안정 경영 시장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당효소는 될 수 있어요. 왜? 할당효소 시장은 정보 가치만큼 정보비용이 투입돼 가지고 초과임만 획득할 수 없다면 할당효소 시장이 당연히 달성되는 겁니다. 정보의 가치가 1,000만원인데 모든 투자자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정보를 획득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면 그 시장이 바로 할당효소 시장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만 한다면 그는 뭐가 돼? 할당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 경영 시장도 할당효소 시장은 될 수 있어요. 왜냐니까 자 1, 2, 3, 4가 동시에 다 충족됐어. 이건 뭐야? 완전 경영 시장이겠지.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만 충족이 안 되면 불안전이죠. 그럼 1번만 충족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불안전이지만 1, 2가 충족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1, 2, 3이 충족되고 4번만 안 돼도 또 2번만 충족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요. 2, 3이 충족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또 뭐 3만 충족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불안전이고 4번 한 개만 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불안전이고 3, 4가 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2, 3, 4가 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1, 2, 4가 되고 3분만 안 돼도 또 1, 3, 4가 되고 2분만 안 돼도 불안전이고 뭐 불안전 경영시장이 한두 개겠나. 요 1, 2, 3, 4 중에 X 표시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다 불안전 경영시장 아닙니까, 이제? 그럼 이거는 전부 불안전 경영시장이라고 그러는 D는. 근데 할당효직시장은 정보가 완전한 시장이니까 요 4번 한 개만 딱 충족돼 버리면 정보가 완전해서 할당효직시장은 달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전부 불안전 경영시장이지만 지금 4번이 충족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지? 이건 전부 4번이 충족됐잖아요. 정보가 완전해졌죠? 그럼 이거는 할당이 되니까 당연히 불안전 경영시장도 이런 경우 얼마든지 할당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두 개 더. 아주 중요한 거. 부동산 시장에서 첫째, 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느냐?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 있겠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초과 이윤도 획득할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때문에 투기도 성립하는 거야. 만약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면
투기도 승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투기가 승립하는 이유나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겠지.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때문에 투기가 승립하는 거니까. 자,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이유가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이유는 다른 겁니다. 이게 바뀌면 또 안 돼요. 자, 좀 전에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다 가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이미 가계에 다 반영되어 있고 모든 투자자가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그 정보를 비용을 투입해서 수입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 그래서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했고,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이 정보가 완전해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정보가 완전해져 있는 시장, 정보가 완전해지니까 완전경쟁시장의 승입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정보가 불완전하면 초과이윤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은 될 수가 없는 거죠. 4분 조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니까. 자, 완전경쟁시장은 네 가지 시장의 승입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도 다수, 상품도 동질적, 진출입도 자유롭고 정보도 완전해져 있어요. 정보가 완전해져 있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있다 없다? 정보가 완전해졌다는 말은 모든 정보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라.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왜 비용을 주고 수집을 합니까? 그지? 그러니까 완전경쟁시장은 뭐다?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에요.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경쟁시장이 뭐냐?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 이렇게 답을 하면 돼. 정보도 다 완전해져 있기 때문에 정보비용 자체가 없는 시장이라.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정보비용이 수반되죠. 왜 그럴까? 완전경쟁시장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불안정경쟁시장이면 부동산 시장은 그지? 그러니까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거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경쟁시장에 해당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정보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직 불안정경쟁시이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수반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고 불안정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부동산 시장은 초과이윤도 획득할 수 있어요. 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을까? 자,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만큼 정보비용이 똑같이 투입되기 때문에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초과이윤을 획득해요. 그 이유는 아직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랬지. 그럼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만 된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초과이윤을 획득한다는 말은 아직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또 투기가 승립하는 이유, 그거는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된다. 요 두 개의 이유가 바뀌는 순간 재수다. 거의 그죠? 효율적 시장에서는 올해 답을 요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약성시장하고 중강성시장, 강성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시험에 나온 게 작년에 아주 쉬웠어요. 불안정 경쟁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있어 없어?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고. 그게 이제 틀리게 해갖고 시험에 나왔는데 답으로 그지? 그런 걸 못 찍고 나면 무조건 틀리겠죠. 뭐 떨어지는 거야. 그럼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단위에 대해서 문제를 내겠죠. 여기서 당연히 답이 나올 겁니다. 첫째는 뭐 틀린 답을 요구할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완전경쟁시장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 달성되므로 할당효율적 시장도 반드시 완전경쟁시장이 달성된다. 틀렸잖아요. 이거는 되나 이거는 안 된다 그랬지. 그죠? 두 번째, 작년에 나온 거는 부동산 시장처럼 불안정 경쟁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들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내겠죠. 그럼 요거 나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틀렸잖아요. 이유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돼. 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투기가 승입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이유를 바꿔내겠지.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이유는 할당효율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낸다고. 이유를. 바뀌면 안 돼. 이유가. 알았죠? 뭐 때문이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네. 그러니까 전제를 아예 안 하네. 다 합격할 거라고 믿죠? 그죠? 그럼 좋다. 다 합격했다 치자. 여러분이 중개사면 합격한 이유는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랍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학원을 잘 선택했고 진파리를 잘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냥 죽으려고. 혹시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내가 공부가 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어? 개론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뭐 이따 소리 하라고 하니까 총각 확 싸집힌다 그냥. 누구 말처럼. 총 하나 샀어야 돼도. 이유 바꾸면 안 됩니다. 정보병이 수반되는 이유는 뭐?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 초간을 일단은 이유는 뭐다? 할당혈책이지 못하기 때문. 기억을 하고요. 자, 여기서 봐라.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죠. 왜냐하니까 부동산 시장은 약성을 포함하는 중강성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아주 우수한 정보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런 정보를 하려면 얼마든지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 아닙니까? 부동산은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근데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똑같이 투입되면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잖아요. 그럼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정보의 가치가 1억 정도다. 그러면 내가 1억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정보를 획득해야 그 차익만큼 초과인을 누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야 정보 가치가 지금 3천만 원이면 내가 한 2천만 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죠? 2천만 원을 주고 투자를 해야지 1천만 원 정도 초과인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 가치가 3천만 원 정도 계산돼 나왔는데 정보 비용도 3천만 원을 투입해야 된다면 그 정보는 획득할 필요가 없고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보 가치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게 또 심심치 않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계산 문제를 한 개 접목시켜 봐야 돼. 215페이지 갑니다. 215쪽. 215쪽에 4번 문제. 4번 문제 보면 그게 정보가치 계산 1년 후 신격수가 들어서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 정보 가치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신격수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는 인근의 지역에 토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지역에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역사가 들어선다면 토지의 가격은 8억 8천만 원이 될 것이고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6억 6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랬죠. 그럼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40%면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몇 프로가 되는 거? 60%가 되는 겁니다. 뭐 들어설 확률이 50%면 안 들어설 확률도 50% 되는 거고, 그죠? 요거는 알겠지?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이때 정보 가치를 계산해 봐라.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원래 이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 투자론에서 화폐의 시장 가치 계산해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요령.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미래의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거든, 실제. 근데 정보 가치는 확실한 상태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한 상태의 현재 가치를 뺀 차액이 정보 가치예요. 그럼 이제 정보 가치를 구하려면 확실한 상태의 현재 가치도 계산을 해야 되고 불확실한 상태의 현재 가치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차액까지를 계산을 해야 되죠. 3단계의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복잡하단 말이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요령도 뭔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지?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단축하는 요령, 시간을 10초라도 단축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알았죠? 자, 정보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개발될 가능성과 개발이 안 될 가능성 확률을 줬죠. 그리고 금액이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이 개발됐을 때의 금액과 확률을 곱해. 또 개발이 안 됐을 때의 금액과 확률을 곱해가지고 일단 금액을 구합니다. 그럼 자, 계산해보면 개발될 확률이 40%니까 곱하면 48, 32, 48, 30이니까 3 올라가면 3억 5,200이제. 그다음에 66, 36, 36이니까 3억 9,600이죠. 합치니까 7억 4,800만 원 한 금액이 계산됐지. 자, 일단 확률을 곱해서 일단 금액을 계산해 놓습니다. 확률을 곱해서 일단 금액을 구한다. 그렇게 해서 요 확률을 곱해서 구한 금액을 큰 금액, 개발이 됐을 때의 금액이 큰 금액이죠. 개발이 안 될 때보다 개발됐을 때의 금액이 당연히 크겠죠. 요 큰 금액에서 확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빼요. 빼고 그 차액을 1 플러스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데, 자, 이제 공식 적어줄게. 큰 금액에서
확률을 곱한 금액 이걸 빼란 말입니다. 빼가지고 요 차액을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n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요구 수익률은 보통 10%가 나오니까 0.1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20%면 0.2가 들어가겠죠. 대부분 요구 수익률이 10%가 나와. 그러니까 0.1이고요. 기간도 대부분 요 n은 기간인데 기간은 대부분 1년 후가 나와. 1년 후. 역대 시험에서 계속 1년 후가 나오다가 3년 전에 29회 때만 2년 후가 한번 딱 나왔어요. 2년 후가. 그럼 2년 후가 나오면 여기가 2성 들어가면 돼. 2성. 1년 후니까 1성이면 2성 합쳐도 똑같죠. 기간은 그냥 1년 후가 대부분 나오니까 이 n성은 의미가 없는데 그지? 1년 후만 계속 나왔고 1년 후만 연습하다 보니까 29회 때 2년 후가 한번 나오니까 여기에 2성을 대입을 못하고 다 틀렸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1년 후면 여기에 1성, 2년 후면 2성이 들어간다. 이것만 알면 돼요. 해봐 그러면. 자, 큰 금액이 얼마고? 8억 8천. 확률을 곱한 금액이 7억 4,800이죠. 요 차액을 1 플러스 요구수익률이 10%니까 0.1에 1성이니까 1년이니까 1성이죠. 그럼 요 8억 8천에 7억 4,800 빼니까 1억 3,200만 원이죠. 요걸 분모 1 플러스 0.1에 1성이니까 1.1이지. 나누면 돼. 1억 2천만 원. 이게 정보 가치다 그 말입니다. 1억 3,200만 원 나누기 1.1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 뭐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문제라. 정보 가치를 구하라 하면 반드시 개발됐을 때의 가격과 개발이 안 됐을 때의 가격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될 확률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 개발될 확률이 80%면 개발이 안 될 확률은 20%가 되겠죠. 이거 50%면 이것도 50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확률을 주면 일단 확률을 곱해서 금액을 계산하란 말이야. 확률을 곱해서 금액을 계산해 놓고 이 금액을 어떻게 하라? 큰 금액에서 뺍니다요. 큰 금액에서 빼가지고 차액이 나오면 그 차액을 1 플러스 요구수익률로 그냥 나눠주면 돼. 아주 간단해요. 하면 다 한다. 1년 후 어떤 지역에 전철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는 지역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그 지역에 전철이 들어선다면 토지의 가격은 8,800만 원, 아니, 안 한다. 8억 8천 나왔으니까 6,600만 원 정도가 되고, 전철이 들어서지 않으면 4,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철이 들어설 확률이 5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로 가정한다. 정보의 가치는 얼마인가? 나 벌써 계산했다. 얘 들어주면서 계산했다. 답 1,000만 원이다. 해보자. 들었을 가능성이 50%면 안 들었을 확률도 몇 프로? 50%죠. 그럼 일단 확률을 곱해서 금액 구하라 그랬지. 그럼 뭐 50대 50이면 반반 아닙니까? 그지? 그럼 요건 3,300일 거고 요거는 2,200일 거고 합치면 뭐 5,500이고 뭐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5,500만 원 나왔죠? 그럼 이걸 어떻게? 큰 금에서 빼라니까 큰 금에서 빼면 얼마고? 1,100만 원이죠. 요 1,100만 원을 1 플러스 요구수익률이 10%니까 0.1이지. 기간 1세니까 1이죠. 그럼 뭐 1.1 아니야, 그지? 1,100만 원 나누기 1.1이니까 얼마? 1,000만 원. 뭐 계산할 게 뭐 있노? 그냥 쳐다보면서 바로 답이 나야지.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1년 후 개발이 됐을 때의 가격은 2,200만 원. 개발되지 않았을 때의 가격은 1,100만 원이고 개발될 확률이 50%다. 요구수익률이 10%다. 정보 가치가 얼마냐? 500만 원. 계산하면 500만 원 나와요. 자, 이게 확률이 50대 50, 기간이 1년 나오고요. 요구수익률이 10%죠. 요구수익률이 10% 나오잖아. 그럼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요 적은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에 있으면 무조건 정보 가치는 500만이 나오고 3천만에서 1억 사이에 있으면 1,000만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억에서 10억 사이면 금액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건 확률이 500만 원 아니면 1,000만인데 이게 확률이 50대 5고 요구수익률도 10%고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확률이 이게 70% 나오면 이게 30% 달라지죠. 그러면 금액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라 이 말입니다. 뭐 단시간에 푸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게 딱 50대 50으로 정해주고 하면 그냥 계산이 필요 없어요. 500 아니면 1,000만 원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해봐라 2,000만 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나오지. 또 2,200, 1,100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 그럼 나와 그냥 500만 원 하고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요령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지? 자, 확률을 곱해서 어떻게 하라? 금액을 일단 계산해요. 확률을 곱해서 금액을 계산해 놓고 이걸 큰 금에서 뺍니다. 작은 금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큰 금에서 빼가지고 그 차액을 1 플러스 요구수익률로 그냥 나눠주면 돼. 요구수익이 10%면 1.1로 나누면 되고 요구수익이 20%면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정보 가치라.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한 번 두 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연습해갖고 한번 하도록 해봐요. 정보 가치 계산이고 주택시장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집안 닦고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